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는 인간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다. 죽으면 내가 없으니까. 죽을 때 내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죽음을 경험해? 나의 죽음은 제 가족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까지 인생의 동반자가 죽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나도 함께 죽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똑똑 지식배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총기입니다. 똑똑 지식 배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철학을 이용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춘코 이충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죽음이라는 주제로 촬영 진행할 텐데요.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죽음이란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나의 죽음을 정의할 것이냐 아니면 타자의 죽음을 정의할 것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적인 죽음은 일단 당연히 타자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이제 죽음이라고 하면은 심폐기능의 비가역적 정지로 정의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뇌사도 죽음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 사실 죽음을 심폐기능의 정지에서 뇌사로 확장하는 거는 죽음이란 개념의 변화라기보다는 장기 이식의 가용성을 위해서 변화된 부분이 좀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죽은 사람의 장기를 빼야 되는 거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폐기능은 아직 살아있어도 뇌가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해야 장기 이식이 가능한 거니까. 근데 타자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을 정의할 때 의식활동의 비가역적 정지를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을 잘 때도 일어나요. 자면 의식이 정지되죠. 그렇지만 돌아오잖아요. 예를 들어 수술을 해서 마취를 할 때도 가역적 정지지만 이제 그것이 돌아올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판명할 수 있게 되면은 죽은 거죠. 그렇지만 타자로서는 죽었다고 이야기하기 좀 어렵죠. 주변에도 아마 뭐 중환자실에 가거나 요양병원에 가면은 소리를 내고 자극을 주면 반응은 하는데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자아가 없는 상태의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상태가 만약에 원래의 상태로 돌아올 수 없다 그러면은 사실은 저는 그 사람의 개인으로서는 죽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대부분 가족들은 아직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나의 죽음을 이야기할 땐 나의 자아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타자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는 육체의 죽음을 더 먼저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자의 죽음과 자신의 개인의 죽음은 정의를 좀 다르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은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뭐 물질적인 차원에서 무언가가 소멸하는 거를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아직까지도 영혼을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 의식이 정지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있다는 게 그게 가능한 걸까? 그거 되게 애매하잖아요.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지금 깨어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냥 겉으로 의식을 잃은 것처럼 보여도 계속해서 어떤 의식이 있겠지, 그게 내 영혼이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죠. 그러면 만약에 영혼이 존재한다면 죽음은 없는 거죠. 영혼은 죽지 않고 계속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뭐 만약에 이런 상상력을 발휘해야 될 그런 영혼의 존재를 상정하지 않는다면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택하는 방식은 기능의 정지로 많이 죽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의학적으로도 심폐 기능이 정지한다든지 뇌 기능이 정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기능이 정지하는 게 죽음이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은 과연 어떤 기능이 정지해야 죽음이냐, 생명체의 죽음에 대해서 딱 이야기하고 싶으면은 그래도 생명체로서 계속 살아있다면은 그거는 생명체로서 기능이 계속 있는 거 아니냐. 인간으로서 죽는 거는 뭐냐, 인간으로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간다움이라고 말하는 그 기능들을 더 이상 못하게 되면은 그게 죽는 거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주장도 있어서 되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영혼 관련돼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게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지만 혹시 두 분께서는 사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인간에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모르죠. 솔직히 모르는데 뭐 임사체험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있잖아요. 되게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게 사랑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옛날에 먼저 떠나보낸 자식이라던가 그런 사람들의 얼굴이 보인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되게 흥미롭게도 진짜로 심판을 받고 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그런 게 한두 명만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이들 말을 하는 거를 보면은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건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전제가 죽음 이후에도 어떤 경험의 주체가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경험하는 주체가 없으면 세계도 없는 거니까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도 무언가를 경험하는 주체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럼 그 주체는 무엇이고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경험의 주체라는 것은 결국 의식일 수밖에 없고,
같고, 의식은 신경세포들 사이에 벌어지는 시간적인 과정을 포함한 진행 양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죽음 이후에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 자체가 불가능하고, 죽음의 정의를 경험의 주체의 비가역적 정지라고 정의한 저는 죽음의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다는 거는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경험적인 정보들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최선의 설명을 하면 말씀하시는 게 합리적인 설명이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설명인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고 싶은 거는 그 최선의 설명이 틀리면 어떡해? 막 이제 그 일말의 가능성, 그거를 생각하면 그 이상의 거를 상상하는 게 무의미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죽는 순간 사람은 어떤 생각이나 어떤 느낌, 또 그리고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가 좀 궁금한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개인의 의식적 비가역적 정지 앞에 무슨 경험을 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경험하고 끝났으니까요. 보통 이제 임사체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죽을 정도로 힘들다가 가역적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 그 사람들이 경험한 건 죽음이 아니죠. 그럼 그 사람들이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 대부분은 뇌의 저산소증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의식이 정지하는 건 뇌기능이 정지해야 하는 게 전제되어야 하고, 뇌기능은 보통 산소가 저하될 때, 혹은 혈류가, 같은 말이긴 한데 저하될 때에 발생하고, 실제로 이루어진 실험에서도 저산소증을 유발한 상태에서 경험할 때의 현상들이 임사체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경험과 굉장히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야가 터널처럼 굉장히 좁아진다거나, 좁은 터널 끝에서 어떤 빛이 보인다거나, 혹은 환각을 경험한다거나. 인간의 경험은 그 이후에 그 경험에 대해서 기술할 때 변화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죽음을 경험하고 왔다라는 게 한번 인식되고 나면은 그때 경험했던 어떤 환각적인 정보들이 내가 그 이전에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던 사후 세계에 대한 종교적인 정보라든가 아니면 문화적인 정보들이 덧붙여져서 새로 각색되는 경우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죽음에 앞서서 뭘 경험할 것인가는 모르지만, 근데 이것도 추측을 해보자면, 이제 인간의 뇌로는 윤리적인 한계로 실험을 한 적이 없지만 생쥐뇌 같은 걸로 실험을 하면은, 그것도 잔인한 얘기긴 한데, 죽을 때까지 뇌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뇌파를 통해서 측정해봤을 때는 산소가 점점 줄어들면은 뇌 활동이 점점 줄어들어서 딱 꺼지는 게 아니라, 정말 죽음에 가까워질 정도로 산소가 부족해지면 오히려 뇌의 활동성이 굉장히 증가해요. 그러니까 뇌파는 보통 각성시에 나타나는 파가 베타파, 깊은 수면에 들었을 때가 델타파인데, 고도로 집중할 때 나타나는, 완전 과몰입 상태에서 나타나는 뇌파가 감마파거든요. 생쥐의 뇌 같은 경우에는 죽음에 임박할 정도로 저산소증이 오면은 감마파 상태에 돌입을 했다가 그 다음에 델타파로 쭉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감마파 상태일 정도로 굉장히 무언가 과도하게 흥분되고 몰입된 경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 정도는 추측해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사람의 뇌도 생쥐의 뇌 같은 변화를 겪는다고 가정한다면. 그렇다면 왜 인간은 죽음을 극복하고 싶어 할까요? 죽음을 극복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랑 직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는 인간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존재들은 사실 죽음을 두려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존재들은 죽음이 뭔지 모르니까요. 다른 동물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생명체가 죽음으로 가기 전에 겪는 신체의 변화를 두려워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높은 곳에 올라가면 떨어지는 걸 두려워하는 거는, 떨어지면 아프니까, 높은 것 자체가 그냥 무서우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인간은 무언가 지금 여기 현재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 혹은 지금 여기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상상하는 형태,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후자의 상태가 기본값, 디폴트라고 생각을 해요. 요거를 디폴트 모드라고 하는데, 실제로 뭐 걸어가면서도 세수하면서도 양치하면서도 다 다른 생각하잖아요. 다른 생각은 다 시뮬레이션이고 상상이죠. 현재의 자아를 상상한다. 그러면 이제 요 전두엽 중에서 안쪽 전두엽이 주로 활성화돼요. 요 안쪽 전두엽은 주로 어떤 정보를 담당하느냐면 자아에 대한 정보를 담당하거든요. 의식 주체에 대한 인식을 하는데, 다가오지 않은 일을 시뮬레이션 할 때에도 주로 여기가 활성화됩니다. 그러면은 다가오지 않은 일을 시뮬레이션 하는 거는 나에 대한 시뮬레이션 하는 것과 물리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상상하면은 현재의 자아가 없어지는 개념이잖아요. 그거는 인간의 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충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을 배제한 채로 그걸 상상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지는 거고, 그 혼란 안에 공포와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죽음은 그 언어화된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언어가 없으면 죽음을 두려워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내 미래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종결되는 지점을 언어로 표현한 게 죽음이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나서도 나는 어떤 형태로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 죽음 이후에도 사후세계 같은 것들을 자꾸 상상하게 되고, 영혼 같은 존재들을 상정하게 되는 거죠.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조금만 덧붙이자면,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모순적이다라는
라는 생각을 고대 때부터 많은 사람들은 했어요. 에피쿠로스 같은 철학자가 대표적으로 우리는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다. 죽으면 내가 없으니까. 죽을 때 내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죽음을 경험해.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경험하지도 못할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니까 필요 없는 두려움이다라는 식으로 일가를 했었고, 그래서 저는 한번 좀 그냥 의문을 던져보고 싶은 게, 이게 진짜 그냥 헛소리인데 그 프로이트가 되게 해괴한 말을 한 게, 사실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는 자신의 영생을 확신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전 이제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나의 영생을 확신하는데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게 가능할까? 저는 그냥 한 가지 생각이 든 게, 아무리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영생을 혹시나 뭐 저도 잘 모르는 어떤 과정에 의해서 확신을 한다고 해도 결국에 의식적으로는 하여간 확신하지 못하니까, 그 두 개가 다르다 보니까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간은 진화의 과정을 뛰어넘은 존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자연 선택의 과정을 우리는 뛰어넘었잖아요. 기술을 이용해서 그걸 극복할 수가 있게 되었고, 근데 그 인간이 가진 이성이라는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경계를 끊임없이 뛰어넘으려고 하는 습성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그냥 기존의 상태만으로 계속 유지되는 거를 인간의 이성은 견디지를 못하고 계속 그것 이외에 또 다른 무언가를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죽음을 극복하려고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했던 것도, 계속 죽으니까, 죽는 게 당연하니까 당연한 거 말고 다른 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이성의 끊임없는 상상력, 그것 때문에 그것을 했던 게 아닐까. 그래서 단순히 두려움 때문만이 아니라 미지의 영역으로 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이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프로이트가 이야기했던 인간은 영생을 확신한다 라는 이제 표현은, 사실 영생을 확신한다라는 말보다는 인간은 본인이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한다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행동을 기술하는 거예요. 죽음을 전제하고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저는 사실 오늘 집에 가면서 죽을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이게 무너져 내려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집에 가는 길에 죽지 않을 거라고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데 상상하지 않고 있잖아요. 죽지 않을 것처럼 살고 있는 거죠.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한다, 영원히 살 것이라고 스스로 확신한다, 요 죽음을 바라보는 객관적인 관점과 주관적인 관점의 시선이 좀 혼재되어 있어서 생기는 혼동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긴 해요. 그렇다면은 사람이 죽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람이 죽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는 사실 이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질문을 받고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는 사회가 굉장히 양극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사는 거는 무언가 보상을 경험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괴로움만 가득하고 보상의 가능성이 없다면은 뭐하러 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보상을 인간은 지연시킬 수 있거든요. 그 지연시킬 수 있는 이유는 보상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고, 그럼 현재의 괴로운 것들을 견뎌서 그 보상을 얻어내고자 하는 과정이 반복되는 게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보상을 예측하고 활동하는 행동을 가속화시키는 거에는 보통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내가 얻을 수 있는 보상이 얼마나 희소한가, 그리고 내가 그 보상을 얻기 위한 시간이 얼마나 긴급하게 제한되는가, 이 두 가지에 따라서 그게 가속화되는데,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의식적 경험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은 희소성과 긴급성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죽는다 하면은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보상은 굉장히 희소해지고 긴급성도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열심히 동기를 부여받아서 활동할 수 있는 게 굉장히 강해지는데, 이게 무한정으로 늘어난다 라고 하면 긴급성과 희소성이 굉장히 희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노력하고 보상을 지연시킬 만한 동기를 잃어버려서 굉장히 무기력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인간이 어떤 보상 체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행동을 동기부여하는 시스템이 그 외부적인 자극에서 올라오는 이 바텀업 시스템만 생각했을 땐 그런데, 인간의 의식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의식적으로 결정해서 동기를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보상을 지연시키고 내가 고생을 하는 건데, 반대로 시간이 무한해서 내가 보상을 무한정 지연하면은 미래에 얻을 수 있는 보상이 무한정 커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시간만 지나면 오른다, 그러면 내가 비트코인을 팔아야 되는 날짜가 다음 달로 정해져 있어. 그거랑 비트코인을 100년, 200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안 팔고 더 오래 버틸 거 아니에요. 그런 시스템의 동기부여를 조금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는 게, 내 시간이 무한하다는 게 오히려 더 무언가를 희생하고 더 미래 가치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서 더 무언가를 생산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건 사실 이미 지금 인간 사회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들인데, 죽음이 시간에 따른 그 격차를 어느 정도 보완해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없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기력한 사람들과 굉장히 강도
강박적으로 스스로를 희생하고 갉아내는 사람의 격차가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인간의 삶이라는 게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봤을 때 되게 비대칭적이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나쁜 면에 강력한 힘이 우리의 삶에 끼칠 수 있는 파급력이라는 게 너무 크다 생각해요. 행복해봤자, 좋아봤자 그냥 요만큼 좋은 건데 이제 힘든 거는 너무 힘들잖아요. 원래 저는 인간의 그런 의식의 특성이 전 그렇다 생각하는데, 근데 더군다나 죽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영구적인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게 계속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인생이라는 게 한 번 저렇게 돼버리면은 끝없이 우리는 고통을 받을 거야라는 굉장한 두려움이 생겨나고, 그래서 되게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자면은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끝없는 고통 속에서 어떻게 저걸 견디고 살아가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외심 때문에 또 종교적인 대상으로 이용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만약에 정말로 인간이 영생했다면 애초에 근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지금 이 정도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지 않았을까? 이 정도로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의 언어, 뭐 학문적인 체계 이런 게 발달하지도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어쩔 수 없이 영생을 하는 사회는 유목사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기간 동안 사실 인간은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살았는데, 어느 한 지역에서 식량을 많이 채취를 하고 그 지역이 어느 정도 황폐화됐다 하면은 또 다른 지역을 황폐화시키고 그런 것들을 반복했었는데, 더군다나 거기서 사람이 죽기까지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그 끝없는 황폐화로 인해서 계속해서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삶의 종착지는 응급실 아니면 중환자실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이 말을 듣고 저는 그냥 직관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미리 가족들끼리 과연 나는 어떤 미래를 맞고 싶은가, 나는 어떤 죽음을 맞고 싶은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잘 꼭 해놔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뜻과 다르게 내가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고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의식이 돌아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의사소통의 일말의 가능성까지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그런 의료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사행이 좀 줄어든다고 해도 그래도 저는 마지막에 가는 순간이라면 주변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열려 있다면 그래도 그런 거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인적으로는 하고 싶어요. 삶의 종착지는 응급실 아니면 중환자실이라는 말은 누가 썼는지는 몰라도 허무주의적인 시선을 담은 것 같아요. 삶은 다 부질없다, 의미 없다, 그래봐야 다 중환자실에서 쇠 꽂고 죽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인간의 삶을 이야기로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의 끝지점, 이 이야기의 종결, 책으로 치면 맨 마지막 장이 그 이야기의 전부를 다 대변한다는 생각에서 비롯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간의 뇌 자체가 본능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거든요. 인간은 경험의 종결로 무언가를 평가해요. 얼음물에 손을 집어넣고 고통을 견디는 실험을 했을 때 더 짧은 시간 동안 손을 넣었다가 그냥 뺀 사람이랑, 그보다 한 2배 정도 더 긴 시간 동안 손을 넣었다가 따뜻한 물에 손을 넣었다 뺀 사람이랑, 후자가 훨씬 덜 고통스럽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사실 절대적인 시간 동안 느꼈던 고통의 양은 훨씬 더 많은데, 마지막에 따뜻한 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 경험의 이야기가 고통스럽지 않은 이야기가 된 거죠. 마지막에 경험이 모든 걸 다 대변하는 게 우리의 자동적이고 본능적인 형태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과 삶도 마지막에 전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내 이야기를 밖에서 본다면 그래, 걔 결국 응급실에서 죽었지 라고 누군가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내 삶의 이야기가 그렇다고 해서 응급실로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 이전에 존재해왔던 이야기들과 경험들이 마지막에 형태가 좀 고통스럽고 끔찍하고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는 형태라 하더라도 사라지는 건 아니다 하는 건 좀 되새겨 봄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긴 합니다. 말러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죽음은 우리 삶을 운명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죽음은 그걸 종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삶의 이야기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거라고 오히려 생각합니다. 죽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야기를 더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저는 이제 죽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분들이 죽음을 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사실 지금이 괴롭기 때문이에요. 지금이 괴로운데 괴롭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괴롭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전에 겪었던 과거는 바뀌지 않고 과거에 대한 기억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럼 나는 죽는 게 더 낫다, 굳이 여기서 이 고통과 괴로움을 더 연장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아야 그 끔찍함과 그 괴로움이 사라지진 않아도 그 끔찍함과 괴로움을 어떤 이야기로 해석하고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삶의 의미는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생각하거든요. 진짜 고통스럽지 않게 죽었으면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웰다잉이라고 하나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질문을 보고 생각나는 답변은 그러니까 너무 당장 죽음의 프로세스에 가까이 가지도 않은 사람이 웰다잉이나 편안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너무 그 인생에서 어떤 고통을 마주하지 않으려는 회피적인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엄청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닌데 다만 약간 그런 우려스러운 면도 있긴 해요. 이게 실제로 고통이 없는 죽음에 대해서 기술이 발전하고 점점 인류 사회가 발전할수록 더 계속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라는 게 되게 내러티브라고 한다면 그 안에는 되게 고통스러운 면도 있을 수 있고 되게 즐거운 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면모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너무 즐거운 것들로 계속 채워넣으려고 하고 고통스러운 것들의 양을 줄여나가 버리려고 하다 보면은 그것에 종착지는 그 어떤 고통도 감내해 나갈 용기가 없는 삶으로 점점 변화해 나가는 건 아닐까라는 우려도 들어서 너무 이런 논의를 건강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일찍부터 많이 하는 거는 저는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죽음의 마지막에 고통을 경험할 것인가 아닌가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질소마취에 의한 죽음은 고통스럽진 않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왜냐면 고통을 경험하기 전에 의식이 먼저 끊기니까. 근데 이제 나는 그러면 나중에 아프면 이제 우리나라는 불가능하지만 질소마취라는 안락사를 해야지 라고 계약을 해서 다 마련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오늘 집에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갈비뼈가 심장을 찔러서 엄청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아무도 알 수 없고 모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죽음에서는 죽음이 발생하고 나면 자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경험하느냐 아니냐가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웰다잉을 이야기해야 하는 거는 누군가가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마음과 의미를 위해 오히려 더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나의 죽음은 잘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내가 경험하는 게 아니니까요. 나의 죽음은 제 가족이 경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갑자기 자살하겠다고 질소 캡슐 안에 들어가서 죽으면 저는 고통스럽지 않게 죽겠죠. 그럼 제 가족들은 제 죽음을 고통스럽지 않게 바라볼 것인가 하면은 엄청 고통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럼 저는 고통스럽지 않게 죽었으니까 왜 다행이냐 라고 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제가 잘 죽는 것은 가족이 좀 덜 고통스럽도록 하는 거고, 뭐 암에 걸렸는데 최대한 좀 덜 고통스럽도록 치료를 하면서 괴롭지 않도록 무언가를 고민하는 거는 그건 전 웰다잉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웰비잉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죽음이 찾아오기 전까지 순간순간은 살아있는 순간들이니까요. 예전에 대학병원에 있을 때 근데 어떠한 아저씨 한 분이 뇌 손상이 심하게 와서 이제 이야기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의식은 없고 그냥 반응만 있는 정도의 상태가 남아 있었어요. 옆에서는 지극정성으로 아내분이 막 해주는데 저렇게 계시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은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기로 동의가 된 분이었고 그러다가 한 몇 주 정도 뒤에 새벽에 이제 그 콜이 와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서 심전도를 찍어서 의사가 몇 시 몇 분 사망하셨습니다 선언을 해야지 돌아가신 게 되는 거예요. 심전도를 꽂아 놓으면은 돌아가셨어도 심장에 이제 전기 신호가 좀 남아서 조금씩 튀어요. 완전 쭉 일자가 안 나오고 이렇게 막 뜨거든요. 그럼 이게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5분 정도를 이렇게 붙여놓고 쭉 기다리는데 계속 지급정성으로 봐주시던 그 아내분이 막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보 우리 옆에 있어주느라고 숨 쉬느라 고생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랑 좀 더 있어주려고 숨 쉬어주느라 고생 너무 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아내분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던 거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웰다잉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니라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들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좀 덜 고통스럽고 조금 더 그래도 편안하게 그 사람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그거를 웰다잉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거는 선택의 문제인데요. 90세 부모에게 자식의 죽음을 알리실지 아니면 알리지 않을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람마다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감내할 수 있는 성향이 되게 다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잘 안다면 그럼 그게 알리는 게 맞고 이 상황에서 이분한테 상처를 줄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이 들면 안 알리는 게 맞는 건데 그래서 양자택일할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일단 90세 부모면 자식은 보통 60대의 가능성이 크고 요즘엔 60대에 사망하는 게 저는 사고라고 생각하거든요. 60대에 사망이 자연스러운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90세 부모한테 자식의 죽음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저는 알리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그 사람이 자식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감내하고 어떻게 소화할지는 그 사람의 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야기를 했을 때 막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것 또한 그 사람 삶의 일부고, 만약에 그분이 치매 같은 것 때문에 인지기능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뚜렷한 의식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 삶에서 벌어진 굉장히 중요한 큰 사건을 제가 그 사람 삶에서 뺏어가는 거는 제 역할이 아닐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는 슬퍼해야죠. 슬픔은 어떤 감정이냐? 슬픔은 상실에 대한 감정이거든요. 무언가를 상실한 거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만질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슬프고, 슬픔은 괴롭잖아요. 그 괴로움이 또 다른 어떤 생각들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감정은 그 감정과 연관된 다른 생각들을 유발하고, 그럼 그때부터는 괴로움이 점점 더 커지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는 대부분 내가 그 사람을 더 이상 보지 못하고 만질 수 없게 되었다는 상실에 대해 슬픔으로 출발하지만, 나중에 결국 나에 대해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돌아가셨다. 왜 내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날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서부터 괴로움이 점점점 더 커지는 거고, 나는 여전히 나와 함께 계속 살아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라고 하면은 그 대상을 상실한 것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상을 잃어버린 나의 과거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요. 사랑하는 사이도 어떤 사이냐에 따라서 되게 다르다고 생각해요. 제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그러면은 저는 부모님 사랑하거든요. 되게 사이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이 저의 존재를 어떤 의미에서는 파괴시켜버릴 만큼 강력한 사건인가 했을 때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랬을 때 저는 나에 대해서 그분들이 바랐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를 잘 생각을 하고, 그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바라는 대로 하는 게 그 사람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인간이 죽었다고 해도 여전히 그 사람이 어떤 패턴으로든 이 세상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남겨놓은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부모님보다도 더 깊이 내 인생의 동반자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사람이 죽었다, 그것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할 것이긴 하나, 이거는 저한테는 훨씬 더 질적으로 좀 다른 사건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까지 인생의 동반자가 죽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나도 함께 죽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의 주체로서 꾸려갔던 그 삶의 형태는 사라지는 것이니까, 저는 그 우리로서의 내가 죽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로 존재하지 못하는 홀로 남겨진 나의 입장에서 또 어떻게 이야기를 써내려 갈까를 나는 새로운 주체가 되었다라는 생각으로 고민을 깊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